때는 바야흐로 따스한 봄볕이 한양의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던 18세기 중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웅장한 기와집에서는 혼례를 올린 지가 2달이 지난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서주는 35의 나이로 젊은 시절 문과의 급제한 수재였으나 번잡한 벼슬길보다 학문을 벗삼아 집안의 전답을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택한 선비였습니다. 그의 아내 화영은 이제 막 19이 된 어리고 고운 새색시였습니다. 그녀가 뜰을 거닐 때마다 연분홍 비단치마가 봄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서준이 화영을 처음 만난 것은 작년 가을, 중매쟁이가 마련한 자리에서였습니다. 수줍음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모습에 늘 무심했던 서준의 마음도 어느새 따스한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맑은 사슴 같은 눈동자와 복숭아빛 뺨, 그리고 새처럼 가녀린 목소리까지 화영의 모든 것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꿈같던 혼례가 끝나고 서준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어린 아내가 자신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날 밤, 은은한 촛불이 방 안을 비추는 신방에서 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화영은 겁에 질린 토끼처럼 몸을 떨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색시의 수줍음이려니 생각했던 서준도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침상을 받을 때도 정원을 함께 거닐 때도 화영은 항상 그와 보이지 않는 벽을 둔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그가 무서운 맹수라도 되는 듯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 끝에 홀로 앉아 달을 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영아, 내가 그리도 무서운 것이냐? 화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서준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서준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랬고 화영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검은고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서준은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순수한 모습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체 어찌하면 이 어린 아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한 부부가 될 날이 오기는 할까? 서준의 고민은 끝없이 내리는 봄비처럼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째 되던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화영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내 눈물을 훔치던 그녀는 친정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인 윤씨 부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서방님이 너무 무서워요. 딸의 울음소리에 마흔을 갓 넘긴 윤씨 부인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냐? 천천히 어미에게 말해보거라. 한참을 울던 화영은 겨우 진정하고는 수줍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첫날 밤에 서방님의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마치 커다란 방망이 같아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윤씨 부인은 딸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방님과 합방을 하지 못했단 말이냐?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 하지만 저는 볼 때마다 무서워요. 밤이 되면 서방님이 다가오실까 봐 온몸이 굳어버려요. 윤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좋은 혼처라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가, 그것은 부부가 되면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란다. 처음에는 무서워도 차차 익숙해지는 법이지.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 무서워요. 서방님의 그것이 너무 크고 무시무시해서 제 몸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며칠 동안 딸과 함께 지내며 고민하던 윤씨 부인은 결국 사위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가를 받은 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장모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평안하셨습니까? 앉으시게, 사위. 우리 화영이 일로 할 말이 있어서 불렀네.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민망하지만 화영이가 사위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짐작은 하고 있는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에 아이가 너무 놀라서 그 후로 계속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화영이 말로는 사위의 그것이 보통 사내들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네. 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장모와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영이를 다그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으니 한참을 고민하던 윤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화영이를 좀 도와주겠네. 아이에게 부부의 도리를 가르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보겠네. 그날 이후 윤씨 부인은 자주 사위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과 대화를 나누며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했지만 화영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윤씨 부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딸이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씨 부인은 다시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사위, 실례되는 말이지만 혹시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화영이가 너무 겁을 먹어서 실제보다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서준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장모님, 그것은 알고 있네. 매우 부적절한 부탁인 것을.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늙은 어미가 무엇인들 못하겠나? 한참을 망설이던 서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위의 방을 찾았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옷을 풀자 윤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표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제 알겠네. 우리 화영이가 왜 그토록 무서워했는지.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겠구나. 그 순간 윤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여인으로서의 묘한 감정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부부 사이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의원이 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서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위. 종로 저작거리에 새로운 허민준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하더군.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나? 희망을 품은 서준은 그날로 허민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어린 아내가 저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혼례를 올린 지 넉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물건이 보통 사람보다 많이 커서 아내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그런 경우로군요. 그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린 부인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약을 드릴 테니 부인께서 복용하게 하시고 일주일 후에 부인을 직접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침과 특별한 치료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준은 화영을 데리고 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인의 혈이 막혀 있고 기가 제대로 돌지 않는군요. 이것이 두려움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치료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다만 이 치료는 매우 섬세한 것이라 남편께서는 밖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서준은 밖으로 나갔고 허민주는 화영을 안쪽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허민주는 부드러운 손길로 화영의 맥을 짚고 몸이 경직되어 있다며 몇 군데 침을 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화영은 몸이 나른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인의 몸을 먼저 준비시켜야 합니다. 제가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혈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허민주는 화영의 배 부분에 따뜻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계속되자 화영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첫 치료를 마치고 나온 화영은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몽롱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치료를 받으러 간 화영은 혼자 의원을 찾았습니다. 허민준이 환자가 편안해야 한다며 혼자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날 치료실에서 허민준은 지난번보다 더 대담하게 화영을 대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오늘은 더 깊은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번 치료는 더욱 은밀했습니다. 허민주는 화영의 옷을 느슨하게 풀고 더 많은 부위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화영도 점차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윤씨 부인은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화영이 다시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윤씨 부인은 몰래 그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원집 뒤편 창호지의 작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본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에서 화영은 저고리가 풀어헤쳐진 채 침상에 누워 있었고 허민주는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아, 의원님, 이러시면 부인, 이것이 치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윤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노와 충격,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처음에는 수동적이던 화영이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이상해요. 몸이 너무 뜨거워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부인. 이제 부인의 몸이 진정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윤씨 부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딸의 뒤를 밟은 윤씨 부인은 더욱 절망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영은 이제 완전히 허민준에게 빠져 스스로 옷을 벗고 그를 유혹하기까지 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제 서방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의원님만 생각나요. 그것 참 곤란하군요. 부인. 하지만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사위인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사위, 잠시 할 말이 있네. 윤씨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화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그것도 2번이나. 결국 서준 또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화영이 뒤를 밟았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본 광경에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영은 허민준의 품에 안겨 그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부인,
그래도 남편이 기다리고 있지 않소. 서방님은 이제 상관없어요. 저는 의원님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괴로워하던 서준의 모습에 윤씨 부인은 결국 딸과 직접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가, 허민준 의원과의 일을 내 서방도 이미 알고 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라. 하지만 화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그분을 너무 사랑해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정신이냐. 그자가 너를 치료라는 명목으로 농락한 것이란 말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의원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는 이 집을 떠나 그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날 밤 화영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든 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화영이 떠난 후 서준은 빈 방을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사위, 정신 차리게.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없네? 다 내 잘못이네. 미안하네. 장모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화영이 없는 삶을 어찌 살아야 합니까? 박씨 부인은 무너져 내리는 사위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딸의 배신에 함께 때는 바야흐로 따스한 봄볕이 한양의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던 18세기 중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웅장한 기와집에서는 혼례를 올린 지가 2달이 지난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서준은 35의 나이로 젊은 시절 문과의 급제한 수재였으나 번잡한 벼슬길보다 학문을 벗삼아 집안의 전답을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택한 선비였습니다. 그의 아내 화영은 이제 막 19이 된 어리고 고운 새색시였습니다. 그녀가 뜰을 거닐 때마다 연분홍 비단 치마가 봄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서준이 화영을 처음 만난 것은 작년 가을 중매쟁이가 마련한 자리에서였습니다. 수줍음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모습에 늘 무심했던 서준의 마음도 어느새 따스한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맑은 사슴 같은 눈동자와 복숭아빛 뺨, 그리고 새처럼 가녀린 목소리까지 화영의 모든 것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꿈같던 혼례가 끝나고 서준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어린 아내가 자신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날 밤, 은은한 촛불이 방 안을 비추는 신방에서 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화영은 겁에 질린 토끼처럼 몸을 떨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색시의 수줍음이려니 생각했던 서준도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침상을 받을 때도 정원을 함께 거닐 때도 화영은 항상 그와 보이지 않는 벽을 둔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그가 무서운 맹수라도 되는 듯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 끝에 홀로 앉아 달을 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영아, 내가 그리도 무서운 것이냐? 화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서준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서준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랬고 화영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검은고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서준은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순수한 모습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체 어찌하면 이 어린 아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한 부부가 될 날이 오기는 할까? 서준의 고민은 끝없이 내리는 봄비처럼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째 되던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화영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내 눈물을 훔치던 그녀는 친정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인 윤씨 부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서방님이 너무 무서워요. 딸의 울음소리에 마흔을 갓 넘긴 윤씨 부인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냐? 천천히 어미에게 말해보거라. 한참을 울던 화영은 겨우 진정하고는 수줍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첫날 밤에 서방님의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마치 커다란 방망이 같아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윤씨 부인은 딸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방님과 합방을 하지 못했단 말이냐?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하지만 저는 볼 때마다 무서워요. 밤이 되면 서방님이 다가오실까 봐 온몸이 굳어버려요. 윤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좋은 혼처라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가, 그것은 부부가 되면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란다. 처음에는 무서워도 차차 익숙해지는 법이지.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 무서워요. 서방님의 그것이 너무 크고 무시무시해서 제 몸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며칠 동안 딸과 함께 지내며 고민하던 윤씨 부인은 결국 사위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가를 받은 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장모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평안하셨습니까? 앉으시게, 사위. 우리 화영이 일로 할 말이 있어서 불렀네?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민망하지만 화영이가 사위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짐작은 하고 있는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에 아이가 너무 놀라서 그 후로 계속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화영이 말로는 사위의 그것이 보통 사내들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네. 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장모와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영이를 다그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으니 한참을 고민하던 윤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화영이를 좀 도와주겠네. 아이에게 부부의 도리를 가르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보겠네. 그날 이후 윤씨 부인은 자주 사위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과 대화를 나누며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했지만 화영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윤씨 부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딸이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씨 부인은 다시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사위, 실례되는 말이지만 혹시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화영이가 너무 겁을 먹어서 실제보다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서준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장모님, 그것은 알고 있네. 매우 부적절한 부탁인 것을.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늙은 어미가 무엇인들 못하겠나? 한참을 망설이던 서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위의 방을 찾았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옷을 풀자 윤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표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제 알겠네. 우리 화영이가 왜 그토록 무서워했는지.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겠구나. 그 순간 윤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여인으로서의 묘한 감정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부부 사이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의원이 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서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의. 종로 저작거리에 새로운 허민준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하더군.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나? 희망을 품은 서준은 그날로 허민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어린 아내가 저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혼례를 올린 지 넉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물건이 보통 사람보다 많이 커서 아내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그런 경우로군요. 그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린 부인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약을 드릴 테니 부인께서 복용하게 하시고 일주일 후에 부인을 직접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침과 특별한 치료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준은 화영을 데리고 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인의 혈이 막혀 있고 기가 제대로 돌지 않는군요. 이것이 두려움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치료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다만 이 치료는 매우 섬세한 것이라 남편께서는 밖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서준은 밖으로 나갔고 허민주는 화영을 안쪽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허민주는 부드러운 손길로 화영의 맥을 짚고 몸이 경직되어 있다며 몇 군데 침을 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화영은 몸이 나른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인의 몸을 먼저 준비시켜야 합니다. 제가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혈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허민주는 화영의 배 부분에 따뜻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계속되자 화영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첫 치료를 마치고 나온 화영은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몽롱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치료를 받으러 간 화영은 혼자 의원을 찾았습니다. 허민준이 환자가 편안해야 한다며 혼자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날 치료실에서 허민준은 지난번보다 더 대담하게 화영을 대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오늘은 더 깊은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번 치료는 더욱 은밀했습니다. 허민주는 화영의 옷을 느슨하게 풀고 더 많은 부위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화영도 점차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윤씨 부인은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화영이 다시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윤씨 부인은 몰래 그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원집 뒤편 창호지의 작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본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에서 화영은 저고리가 풀어헤쳐진 채 침상에 누워 있었고 허민주는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아, 의원님, 이러시면 부인, 이것이 치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윤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노와 충격,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처음에는 수동적이던 화영이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이상해요. 몸이 너무 뜨거워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부인.
이제 부인의 몸이 진정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윤씨 부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딸의 뒤를 밟은 윤씨 부인은 더욱 절망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영은 이제 완전히 허민준에게 빠져 스스로 옷을 벗고 그를 유혹하기까지 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제 서방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의원님만 생각나요. 그것 참 곤란하군요, 부인. 하지만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사위인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사위, 잠시 할 말이 있네? 윤씨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화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그것도 2번이나. 결국 서준 또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화영이 뒤를 밟았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본 광경에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영은 허민준의 품에 안겨 그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부인, 그래도 남편이 기다리고 있지 않소. 서방님은 이제 상관없어요. 저는 의원님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괴로워하던 서준의 모습에 윤씨 부인은 결국 딸과 직접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가, 허민준 의원과의 일을 내 서방도 이미 알고 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라. 하지만 화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그분을 너무 사랑해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정신이냐. 그 자가 너를 치료라는 명목으로 농락한 것이란 말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의원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는 이 집을 떠나 그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날 밤 화영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든 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화영이 떠난 후 서준은 빈 방을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사위, 정신 차리게.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없네? 다 내 잘못이네. 미안하네. 장모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화영이 없는 삶을 어찌 살아야 합니까? 박씨 부인은 무너져 내리는 사위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딸의 배신에 함께 때는 바야흐로 따스한 봄볕이 한양의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던 18세기 중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웅장한 기와집에서는 혼례를 올린 지가 2달이 지난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서준은 35의 나이로 젊은 시절 문과에 급제한 수재였으나 번잡한 벼슬길보다 학문을 벗삼아 집안의 전답을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택한 선비였습니다. 그의 아내 화영은 이제 막 19이 된 어리고 고운 새색시였습니다. 그녀가 뜰을 거닐 때마다 연분홍 비단 치마가 봄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서준이 화영을 처음 만난 것은 작년 가을 중매쟁이가 마련한 자리에서였습니다. 수줍음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모습에 늘 무심했던 서준의 마음도 어느새 따스한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맑은 사슴 같은 눈동자와 복숭아빛 뺨, 그리고 새처럼 가녀린 목소리까지 화영의 모든 것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꿈같던 혼례가 끝나고 서준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어린 아내가 자신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날 밤, 은은한 촛불이 방 안을 비추는 신방에서 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화영은 겁에 질린 토끼처럼 몸을 떨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색시의 수줍음이려니 생각했던 서준도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침상을 받을 때도 정원을 함께 거닐 때도 화영은 항상 그와 보이지 않는 벽을 둔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그가 무서운 맹수라도 되는 듯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 끝에 홀로 앉아 달을 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영아, 내가 그리도 무서운 것이냐? 화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서준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서준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랬고 화영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검은고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서준은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순수한 모습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체 어찌하면 이 어린 아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한 부부가 될 날이 오기는 할까? 서준의 고민은 끝없이 내리는 봄비처럼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째 되던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화영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내 눈물을 훔치던 그녀는 친정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인 윤씨 부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서방님이 너무 무서워요. 딸의 울음소리에 마흔을 갓 넘긴 윤씨 부인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냐? 천천히 어미에게 말해보거라. 한참을 울던 화영은 겨우 진정하고는 수줍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첫날 밤에 서방님의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마치 커다란 방망이 같아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윤씨 부인은 딸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방님과 합방을 하지 못했단 말이냐?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하지만 저는 볼 때마다 무서워요. 밤이 되면 서방님이 다가오실까 봐 온몸이 굳어버려요. 윤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좋은 혼처라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가, 그것은 부부가 되면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란다. 처음에는 무서워도 차차 익숙해지는 법이지.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 무서워요. 서방님의 그것이 너무 크고 무시무시해서 제 몸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며칠 동안 딸과 함께 지내며 고민하던 윤씨 부인은 결국 사위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가를 받은 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장모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평안하셨습니까? 앉으시게, 사위. 우리 화영이 일로 할 말이 있어서 불렀네?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민망하지만 화영이가 사위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짐작은 하고 있는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에 아이가 너무 놀라서 그 후로 계속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화영이 말로는 사위의 그것이 보통 사내들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네.
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장모와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영이를 다그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으니 한참을 고민하던 윤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화영이를 좀 도와주겠네. 아이에게 부부의 도리를 가르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보겠네. 그날 이후 윤씨 부인은 자주 사위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과 대화를 나누며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했지만 화영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윤씨 부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딸이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씨 부인은 다시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사위, 실례되는 말이지만 혹시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화영이가 너무 겁을 먹어서 실제보다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서준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장모님, 그것은 알고 있네. 매우 부적절한 부탁인 것을.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늙은 어미가 무엇인들 못하겠나? 한참을 망설이던 서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위의 방을 찾았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옷을 풀자 윤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표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제 알겠네. 우리 화영이가 왜 그토록 무서워했는지.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겠구나. 그 순간 윤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여인으로서의 묘한 감정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부부 사이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의원이 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서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위. 종로 저작거리에 새로운 허민준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하더군.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나? 희망을 품은 서준은 그날로 허민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어린 아내가 저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혼례를 올린 지 넉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물건이 보통 사람보다 많이 커서 아내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그런 경우로군요. 그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린 부인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약을 드릴 테니 부인께서 복용하게 하시고 일주일 후에 부인을 직접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침과 특별한 치료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준은 화영을 데리고 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인의 혈이 막혀 있고 기가 제대로 돌지 않는군요. 이것이 두려움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치료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다만 이 치료는 매우 섬세한 것이라 남편께서는 밖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서준은 밖으로 나갔고 허민주는 화영을 안쪽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허민주는 부드러운 손길로 화영의 맥을 짚고 몸이 경직되어 있다며 몇 군데 침을 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화영은 몸이 나른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인의 몸을 먼저 준비시켜야 합니다. 제가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혈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허민주는 화영의 배 부분에 따뜻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계속되자 화영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첫 치료를 마치고 나온 화영은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몽롱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치료를 받으러 간 화영은 혼자 의원을 찾았습니다. 허민준이 환자가 편안해야 한다며 혼자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날 치료실에서 허민준은 지난번보다 더 대담하게 화영을 대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오늘은 더 깊은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번 치료는 더욱 은밀했습니다. 허민준은 화영의 옷을 느슨하게 풀고 더 많은 부위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화영도 점차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윤씨 부인은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화영이 다시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윤씨 부인은 몰래 그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원집 뒤편 창호지의 작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본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에서 화영은 저고리가 풀어헤쳐진 채 침상에 누워 있었고 허민준은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아, 의원님. 이러시면 부인, 이것이 치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윤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노와 충격,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처음에는 수동적이던 화영이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이상해요. 몸이 너무 뜨거워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부인. 이제 부인의 몸이 진정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윤씨 부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딸의 뒤를 밟은 윤씨 부인은 더욱 절망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영은 이제 완전히 허민준에게 빠져 스스로 옷을 벗고 그를 유혹하기까지 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제 서방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의원님만 생각나요. 그것 참 곤란하군요. 부인. 하지만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사위인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사위, 잠시 할 말이 있네. 윤씨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화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그것도 2번이나. 결국 서준 또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화영이 뒤를 밟았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본 광경에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영은 허민준의 품에 안겨 그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부인. 그래도 남편이 기다리고 있지 않소. 서방님은 이제 상관없어요. 저는 의원님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괴로워하던 서준의 모습에 윤씨 부인은 결국 딸과 직접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가, 허민준 의원과의 일을 내 서방도 이미 알고 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라. 하지만 화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그분을 너무 사랑해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정신이냐. 그자가 너를 치료라는 명목으로 농락한 것이란 말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의원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는 이 집을 떠나 그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날 밤 화영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든 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화영이 떠난 후
서준은 빈 방을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사위, 정신 차리게.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없네? 다 내 잘못이네. 미안하네. 장모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화영이 없는 삶을 어찌 살아야 합니까? 박씨 부인은 무너져 내리는 사위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딸의 배신에 함께 때는 바야흐로 따스한 봄볕이 한양의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던 18세기 중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웅장한 기와집에서는 혼례를 올린 지가 2달이 지난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서준은 35의 나이로 젊은 시절 문과의 급제한 수재였으나 번잡한 벼슬길보다 학문을 벗삼아 집안의 전답을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택한 선비였습니다. 그의 아내 화영은 이제 막 19이 된 어리고 고운 새색시였습니다. 그녀가 뜰을 거닐 때마다 연분홍 비단치마가 봄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서준이 화영을 처음 만난 것은 작년 가을, 중매쟁이가 마련한 자리에서였습니다. 수줍음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모습에 늘 무심했던 서준의 마음도 어느새 따스한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맑은 사슴 같은 눈동자와 복숭아빛 뺨, 그리고 새처럼 가녀린 목소리까지 화영의 모든 것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꿈같던 혼례가 끝나고 서준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어린 아내가 자신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날 밤, 은은한 촛불이 방 안을 비추는 신방에서 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화영은 겁에 질린 토끼처럼 몸을 떨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색시의 수줍음이려니 생각했던 서준도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침상을 받을 때도 정원을 함께 거닐 때도 화영은 항상 그와 보이지 않는 벽을 둔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그가 무서운 맹수라도 되는 듯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 끝에 홀로 앉아 달을 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영아, 내가 그리도 무서운 것이냐? 화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서준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서준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랬고 화영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검은고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서준은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순수한 모습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체 어찌하면 이 어린 아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한 부부가 될 날이 오기는 할까? 서준의 고민은 끝없이 내리는 봄비처럼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째 되던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화영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내 눈물을 훔치던 그녀는 친정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인 윤씨 부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서방님이 너무 무서워요. 딸의 울음소리에 마흔을 갓 넘긴 윤씨 부인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냐? 천천히 어미에게 말해보거라. 한참을 울던 화영은 겨우 진정하고는 수줍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첫날 밤에 서방님의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마치 커다란 방망이 같아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윤씨 부인은 딸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방님과 합방을 하지 못했단 말이냐?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하지만 저는 볼 때마다 무서워요. 밤이 되면 서방님이 다가오실까 봐 온몸이 굳어버려요. 윤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좋은 혼처라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가, 그것은 부부가 되면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란다. 처음에는 무서워도 차차 익숙해지는 법이지.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 무서워요. 서방님의 그것이 너무 크고 무시무시해서 제 몸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며칠 동안 딸과 함께 지내며 고민하던 윤씨 부인은 결국 사위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가를 받은 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장모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평안하셨습니까? 앉으시게, 사위. 우리 화영이 일로 할 말이 있어서 불렀네?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민망하지만 화영이가 사위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짐작은 하고 있는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에 아이가 너무 놀라서 그 후로 계속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화영이 말로는 사위의 그것이 보통 사내들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네. 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장모와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영이를 다그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으니 한참을 고민하던 윤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화영이를 좀 도와주겠네. 아이에게 부부의 도리를 가르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보겠네. 그날 이후 윤씨 부인은 자주 사위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과 대화를 나누며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했지만 화영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윤씨 부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딸이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씨 부인은 다시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사위, 실례되는 말이지만 혹시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화영이가 너무 겁을 먹어서 실제보다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서준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장모님, 그것은 알고 있네. 매우 부적절한 부탁인 것을.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늙은 어미가 무엇인들 못하겠나? 한참을 망설이던 서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위의 방을 찾았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옷을 풀자 윤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표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제 알겠네. 우리 화영이가 왜 그토록 무서워했는지.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겠구나. 그 순간 윤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여인으로서의 묘한 감정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부부 사이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의원이 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서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위. 종로 저작거리에 새로운 허민준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하더군.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나? 희망을 품은 서준은 그날로 허민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어린 아내가 저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혼례를 올린 지 넉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물건이 보통 사람보다 많이 커서 아내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그런 경우로군요. 그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